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주제가 새로 바뀝니다. 네, 주제 11로 넘어가서 이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시기상으로 따지면은 16세기부터 한 17세기, 18세기에 거친 한 200년 동안의 유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인데요. 오늘은 그에 앞서서 먼저 있었던, 그러니까 시민혁명의 배경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근대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가의 시민혁명과 국민국가 형성 과정 중에 있는 이 근대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 과학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기상으로 따지면 17세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룰 건 오늘 16세기부터 일어난 16세기, 17세기 전후한 시기의 과학의 발전과 또는 세계관의 변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으로는 이슬람 세계에서 과학을 받아들이게 되고 망원경이나 현미경 등이 발명이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근대적 연구 방법론이 제시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뭐 윤리학 사상 3학년 때 배우시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베이컨의 귀납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데카르트는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연역법이라고 하는데 연역법과 귀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아래 박스 제시문을 한번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 경험론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귀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합리론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베이컨이 대표적인 인물의 경험론인데요. 그는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선입관을 버리고 관찰과 실험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개별 현상으로부터 일반 원리를 이끌어내는 귀납적인 학문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면에 프랑스의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철학을 발전시키는데 지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할 것과 그 다음에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 연역적인 수학적 방법론을 철학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학문은 기존의 권위와 편견에서 벗어나 인간이 지식을 주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존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은 신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납법과 연역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을 해내고 인간이 정리를 하는 그런 생각하는 연구 방법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과학혁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천문학과 물리학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조금만 얇게 쓸게요.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는 17세기가 아니라 16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말 그대로 천체와 관련된 거겠죠. 뭘 주장했을까요? 바로 지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43년인데요. 154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동설을 수정해서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그렇죠. 갈릴레이가 되겠습니다. 이 갈릴레이도 이 코페르니쿠스를 조금 더 심화해서 지동설을 입증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뉴턴이라는 사람이 뭘 발명해내요? 그렇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하면서 기계론적 우주관이라는 것을 확립시키게 된다. 케플러부터 뉴턴까지는
17세기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우리 과탐, 과학이나 이제 물리학 같은 거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해를 하겠죠. 또는 지구과학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을 배우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16세기와 17세기부터 쭉쭉 이어져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생명과학이나 이제 뭐 화학 같은 거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베살리우스나 하비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세계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영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역사가 바뀌었는가를 중심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러한 과학적,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즉 있다. 17세기, 18세기에 있을 계몽사상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계몽사상을 살펴봐야겠죠. 계몽사상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사상은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즉 개인들의 합의나 계약에 따라서 뭐가 출현했다? 국가가 출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3학년 때 정치화법을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또 한 번쯤은 들어볼 사람들입니다. 누구? 홉스가 등장합니다. 이 홉스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요. 영국 사람이고 17세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홉스는 무엇을 주장했는가? 정부에 인간이 자연권을 양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절대적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이 국가한테 기본권, 자연권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절대 왕정이 오케이라는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홉스의 주장을 살펴보면은 정치 권력이 존재하지 않던 자연세계 상태의 인간은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만인에 대한 투쟁, 오타예요. 만인에 대한 투쟁. 그렇기 때문에 지배자에게 권력을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홉스의 주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로크가 되겠습니다. 로크도 영국 사람이고요. 17세기에 주장을 합니다. 근데 로크는 조금 다릅니다. 자연 상태는 평화롭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권을 군주에게 위탁, 말 그대로 맡겨놨다. 이게 사회계약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혁명을 할 수 있고 저항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 군주가 제대로 위탁을 했는데 제대로 통치를 하지 않으면 우린 기존에 있는 평화로운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혁명, 그 이어서 이제 프랑스 혁명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로크의 주장을 한번 보시면 맨 아랫줄 보시면 만일 정부가 자연권인 생명자연 소유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 진다면 물러나야 하며 극단의 경우 혁명으로 타도할 수 있다라고 로크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 가운데서 이제 18세기 이후에 이제 계몽사상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계몽사상의 특징으로는 인간의 그렇죠. 이성입니다. 이성에 대한 신뢰 및 사회의 진보에 대한 확신 이런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고 반대로 절대 왕정을 비판합니다. 우리 홉스랑은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들이 뭐에 영향을 끼친다? 시민혁명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쌤이 간단하게 또 글씨체를 다르게 해서 계몽사상이 확산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인쇄술, 그렇죠.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달시키면서 사람들한테 읽을 거리를 무한정으로 나누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백과사전 같은 이 책이 만들어지는데 볼테르, 루소, 몽테스키에 등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들의 글이 실렸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이걸 탄압을 하겠죠. 하지만 이것들이 유럽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 계몽사상이 조금 더 확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살롱입니다.
살롱이라는 거는 귀족 부인들의 응접실이라고 하는데 지식인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토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백과전설을 만들고 이것들이 인쇄술로 널리 퍼지게 되면서 계몽사상이 더욱더 넓게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들을 정리해봐야겠죠? 그 전에 일단 4번 여기부터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4번에 있는 인물은요 루소인데요. 루소는 계몽사상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회계약설과도 관련이 있어서 루소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에 따른 국가 성립과 일반의지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루소는 일반의지를 따르는 국가 운영을 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이념을 제시하고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약을 통해 구성된 국가의 주권은 전체 인민에게 있으며 전체 인민이 통치자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은 개인의 의사인 일반 의지의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루소의 사상을 이렇게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 묶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등장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볼테르 보면 여기 보면은 볼테르는 계몽군주의 개혁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계몽군주 대표적으로 소통을 했던 계몽군주가 바로 프리드리히 2세 그렇죠. 프로이센의 절대 군주였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등과 교류를 하면서 이 계몽군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몽테스키에인데요. 몽테스키에 입법, 행정, 사법 얘기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삼권 분리라는 것을 분립이라고 할게요. 분립을 역설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책을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었다. 네, 연도까지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는데 18세기였구나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디드로와 달랑베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백과전서의 출판을 주도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전주의 경제와 관련돼서도 중상주의 국가가 책임하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그런 걸 비판하기도 했고요. 자유방임주의 경제학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것을 집필을 하면서 자유방임주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요거는 다음 여러분 3학년 때 경제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꼭 배우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앞서도 다음번에 3학년 때 배울 과목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근대 의식의 발전이라는 거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바로 그렇죠. 아이고 첫 번째로는 과학 혁명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거는 바로 사회 계약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거니 계몽 사상이 되겠습니다. 과학혁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페르니쿠스 맞나요?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케플러, 그 다음에 갈릴레이, 그 다음에 뉴턴 같이 그 천체와 관련된 것 또는 물리학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합의라든지 다른 의학 기술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계몽사상의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회계약론 같은 경우에는 홉스, 그 다음에 로크, 그 다음에 루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혁명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몽사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인쇄술이니 살롱이니 그 다음에 백과전서 같은 것들의 영향으로 굉장히 유행을 타는 사상이었고, 대표적인 인물로 볼테르라든지 그 다음에 몽테스키에, 그 다음에 뭐 디드로, 달랑베르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주장을 해서 결국에는 오늘 얘기하는 것들의 가장 결론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뭘로 이어진다? 그렇죠? 시민 혁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볼 건데요.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영국, 그 다음에 미국, 프랑스 순으로 혁명이 전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지금 현재의 혁명, 그리고 지금 영국, 미국, 프랑스의 나라들이 기틀을 잡아갔는지를 여러분들이 각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국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